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이 자활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활급여는 좀 아쉽게도 이 책 복지부가 만들어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이 책을 보면 좀 다른 급여,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다른 급여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소홀하게 취급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은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 여러 급여가 있는데 사실상 의료급여하고 자활급여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책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급자를 책정하고 생계급여를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급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원을 쭉 따져 올라가고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생활보호법에서도 자활급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를 주로 65세 이상 노세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하고, 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활급여 대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과거에 이 자활사업과 관련한 그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한 적도 있었고, 또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 이전에 그 영국의 경우 1601년에 만들어진 구빈법에서도 이 복지 대상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한 부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세자처럼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능력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빈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빈민의 경우에는 노역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만 먹여주는 이런 제도를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직 노동능력이 없거나 약한 그 어린 아동은 도제로 키워서 사용한다, 이런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도제로 쓴다라는 이런 것이 있고, 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을 시켜서 복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활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자활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우리가 생활보호법에서도 자활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와 같은 그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취로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활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66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판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행법에서도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의 제도는 이 가구를 단위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있고,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하면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통, 65세 이상의 노세자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또 18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인 그런 어떤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 양 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세자는 비록 나이가 좀 있으면서도 건강하긴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일단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단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8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현재 노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해야 복지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 일을 통한 복지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 늘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노동 능력이 없고 누구는 노동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게 판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이 사람은 일 좀 할만하구만 해서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보거나 이 사람은 뭐 일해서 되겠어요? 자기 혼자 몸 추스르기도 힘들겠구만 라고 하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몇 가지 범주를 정해서 이런 사람은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서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일단은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질병이나 이런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입원을 해 있다든지 꼭 입원을 하지 않지만은 꾸준히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증의 환자, 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해서 6개월 미만인 여성은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상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비록 임신했다 하더라도 노동 능력이 실제로는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대개 한 3개월 정도 안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동능력이 없다라고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 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비록 겉보기에는 노동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소득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 복무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노동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비록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한 가구에서 사는데 이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노동 능력이 있지만 그 어머니가 돌봐야 할 어린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이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체가 건강한 노동 능력이 있다. 이랬을 때 만약 그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비록 어머니 자신이 노동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 사람은 노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다가 보육을 의뢰했다면 이 어머니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가족 중에 예를 들면
무슨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치매와 같은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돌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그 치매 환자가 있는데 치매 환자를 가족이 모시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은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치매 환자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노동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 행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 지침을 살펴보면서 노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한 노동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동 능력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특히 이렇게 질병이 중증이냐 아니면 가벼운 질환이냐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한다는 것을 알고, 만약 그 판단에 불복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본인 당사자는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들인데, 우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국가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주로 뭐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무슨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자벽을 해왔다가 이제 일자리도 없고 별표 쪼간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다 하면, 젊은 사람이라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개 국가에서는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그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조건부 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연세가 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디 이런 직장에 가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최근까지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거나 혹은 또 가정에 어린 아동이 있어서 늘 가정을 보살펴야 되거나 아동이나 환자가 있어서 늘 가정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혹은 특별한 기술이나 또 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록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일반 시장에 가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개 시, 군, 구마다 한 개소 이상씩 있는 지역 자활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역 자활센터에서 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뭐 다양한 일거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뭐 집수리 봉사대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좀 수선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도배를 새로 해준다든지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혹은 뭐 보일러를 새로 고쳐준다든지 하는 뭐 이런 정도 가벼운 집수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할 때 이 봉사대 사람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혹은 뭐 어떤 곳에서는 자활 사업으로 이렇게 떡집을 만든다든지 분식집을 만든다든지 뭐 혹은 뭐 세탁 뭐 청소나 세탁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에 자활센터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뭐 흔히 뭐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중에 뭐 재활용품을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는 비교적 장차 돈을 좀 벌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뭐 자활 사업으로 비교적 돈벌이에 성공한 사업 중에는 예를 들면 뭐 세차장을 해서 이렇게 자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든지 혹은 떡집을 해서 자활 공동체로 나아간다든지 혹은 광주의 어떤 곳처럼 이렇게 우리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혹은 뭐 비닐하우스에 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성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많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자활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이 자활 사업에 들어오는 사람의 상당수가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젊어서 했었던 일의 상당수는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좀 시세가 떨어진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뭐 우리가 흔히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분식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젊고 그 다음에 최신 감각을 익히고 또 요리나 조리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또 점포 코너가 좋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돈벌이 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에서 몸도 약하고 별 기술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자활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자활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지만 그렇게 썩 정말 자활이라는 말에 딱 맞게 현재 자활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국가가 뭐 일도 시키지 않고 바로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또 세금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자활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자활 사업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5세 이상 노세자나 또 중증 장애인이나처럼 해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는 최저생계비가 있고 최저생계비에 소득 인정액이 미달되면 뭐 어쨌든 미달되면 이 사람은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수급자로 남아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생계급여 주죠, 주거급여 주죠,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등등 계속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급여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줄 때에도 우대하고 장애인연금을 줄 때에도 우대하고 각종 복지제도에서 수급자를 우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계급여 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활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수급자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달콤하게 받았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고 등등등등 많은 급여를 또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활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활을 깊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산 형성형 자활 사업을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지면 바로 수급자에서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박탈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 갖고 않을 정도의 재산만 갖고 안주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급자를 책정할 때부터 그 가정의 가구 구성을 봐서 그 가구 구성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혹은 자활 가능성을 봐서 적어도 5년 정도의 계획, 10년 정도의 전망을 보면서 그 가정에 현재 노동력이 있냐 없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3년 후에 자활이 가능하냐, 5년 후에 자활이 가능하냐, 10년 후에 자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통해서 아동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괜찮은 직장을 갖게 되면 대체로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아동의 교육급여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그 아동이 제대로 성장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활급여의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로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이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그 한부모 가정이 연령이나 기술 수준이나 혹은 의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어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이 사람이 새롭게 전직할 수 있는,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즉, 한 달을 살고 석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적어도 전세금을 늘려주거나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서 마치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발달계좌, 아동 발달계좌를 하듯이 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적립통장을 만들듯이 정말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예를 들면 금융재산으로 일정액이 넘다 하더라도 현재는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면 거기에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해서 사실상 3년, 5년, 적어도 10년 안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급자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자활. 저는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질병도 없고 또 다른 적절한 이유도 없는 사람이 꾸준하게 노동 능력이 있는 연령대에 있고 또 노동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정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보다 소극적인 어떤 억제 정책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매우 쉽게 오남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제한되어 있지만 의료급여는 거의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거의 방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로 주어진 돈의 상당수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제도의 상당의 액수가 사실상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또 특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거의 100%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한 달을 살기 위한 자활이 아닌 3년이나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자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자활사업 중에 상당수는 대도시에는 상당히 맞는 것들이지만 농어촌에는 잘 안 맞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대개 시군구에 하나씩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대개 군청 소재지인 읍에 자활센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상당수가 자활센터로 와서 모여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이라 그러면 보성군에는 11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면에서 만약에 읍으로 가려면은 교통비가 왔다 갔다 하면 1,5,000원씩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군내버스는 아침에 좀 두세 대 있고 오후에 두세 대 있는 그런 지역도 적지 않아요. 마을에 따라서는 하루에 2번밖에 차가 안 가는 그런 마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읍에 있는 자활 후견기관까지 자활센터까지 가서 자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9시에서부터 5시까지 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능률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집합적인 자활 사업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통행권이나 이런 생활권을 고려하는 일거리는 없을까? 이런 것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상당수가 쓰레기를 줍거나 꽃길을 조성하거나 풀을 매거나 이런 일들인데 과연 온 동네가 꽃이고 온 산이 꽃이고 그런 상황에서 풀 매는 사업,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과연 그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동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일을 대가로 급여를 주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특히 그 과정을 통해서 자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결국은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자활급여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자활센터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개선 방안이 뭔지를 찾아보는 것이 각 지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자활 사업이 그 복지 대상자의 수급자의 자활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로 그냥 오늘 일하고 1년 일하고 또 내년에 일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활사업이 너무 많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